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날이 오고만 해요. 저에게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평생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늘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기억도 나지 않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줄곧 저를 혼자 키워오셨습니다.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하나뿐인 딸,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자랐어요. 물론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나 가끔 아빠는 뭐 하시냐 같은 질문들을 들으면 슬퍼지긴 했지만 그때를 빼면 정말 아버지의 빈자리는 정말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부를 꽤 잘했던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중 한 곳을 갔고 비싼 등록금도 문제없이 낼 수 있었어요. 진짜 나는 엄마한테 엄청나게 효도해야겠다. 엄마는 너한테 미안하기만 한데? 엄마는 한부모 가정에서 크게 해서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본인이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그런 엄마가 더더욱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진짜 그런 부족함 하나도 못 느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늘 이렇게 말해도 엄마는 여전히 미안해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의 얼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가끔 할머니를 보면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어쩜 이렇게 네 아버지랑 쏙 빼다 닮았니 하면서 우셔서 그냥 제가 아버지랑 많이 닮았구나 하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 사진 같은 건 없어? 결혼하고 우리 집에 다 들고 왔었는데 언제 한번 집에 도둑 들었을 때 귀중품이랑 사진들 들어있는 박스가 통째로 없어진 적이 있어. 안에 귀중품은 다 필요 없고 사진만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아버지 얼굴은 몰라요. 엄마와 아빠는 연애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첫눈에 반해 고백했다고요. 보통 부모님 세대는 그 반대인데, 그쵸?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집 앞에서 거의 다 와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저를 보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어느 정도는 할머니네에 드렸다고 해요. 할머니의 집도 그다지 여유로운 편은 아니어서 그전에도 다달이 용돈을 드렸었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럴 아버지가 없으니 드린 거겠죠. 할머니는 애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를 걱정했지만 엄마는 젊은데 자신이 벌면 된다고 한사코 받으라고 했다더군요. 그 덕인지 아직 할머니와 엄마는 가끔 보기도 하고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저를 가끔씩 찾으세요. 왜 아니겠어요? 죽은 아들의 유일한 핏줄인데 말입니다. 저는 엄마가 힘들게 이것저것 일을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제대로 된 취미 하나 가지지 않은 게 정말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하길 권했지만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늘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죠.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마음이 쓰이고 엄마의 인생이 없는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워낙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저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바르게 살면서 고생한 복이었을까요? 원래 저희가 살던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을 꽤 많이 받았고 저희 모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 가던 날 엄마가 울먹이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있다며 펑펑 우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복받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말이죠. 다 하늘이 엄마를 돕는 거라고요. 그즘 엄마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조금씩 받아가면서 문제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좋은 집도 생겼으며 또 보상금 남은 것과 적금을 받으면서 목돈이 좀 생겼는데 그것들로 생활비는 뭐 충분했거든요. 동네에 독서회라는 게 있다던데 거길 좀 나가볼까 해. 취미 뭐 그런 거 관심 없다며. 제가 웃으며 놀렸지만 그 누구보다 그런 엄마의 변화가 반가운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제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으면 했거든요. 엄마가 웃으면서 부끄러워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일찍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많이 배우거나 똑똑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너무 좋아. 나 닮으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유독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좋아하고 자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독서회를 고른 것도 어딘가 마음이 짠했어요. 엄마의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엄마는 독서회를 정말 꾸준히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래 친구라고는 없이 매일 일만 하고 저랑만 놀러 다니던 엄마가 어느 순간 약속이 많이 생기고 저와의 데이트도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던졌어요. 엄마 혹시 연애하냐고 말이죠. 그냥 물어본 건데 엄마가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화들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수줍게 하는 엄마의 모습이 어딘가 새로웠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웃으니까 조금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에 진심으로 저도 행복했습니다. 한번 모셔와. 어떤 분인지 나도 궁금하다. 너는 괜찮아?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도? 아버지 돌아가신 게 25년이 넘었고 나도 이제 어른이야. 여태 힘들게 나 키워왔는데 내가 여기서 안 괜찮을 게 뭐야. 나는 너무너무 기쁜데? 제 말에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얼굴도 모르는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딸뻘인 저에게 그날 한 번도 말을 놓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엄마를 챙겼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물을 다 마신 것 같으면 아무 말 없이 물컵에 물을 따라준다거나 엄마가 기침하면 말없이 따뜻한 물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생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조용조용 엄마를 챙기는 모습에 아, 엄마가 이래서 이분에게 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는 분이냐 물었더니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딱 보기에도 그래 보이긴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아저씨였지만 어딘지 직접인 분위기를 풍기시는 게 엄마가 늘 말했던 아빠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 아저씨와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그냥 넌지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쯤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냐며 화들짝 놀라던 엄마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저씨가 과거잖아요. 과거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결혼은 했었는지 이혼은 했었는지 이혼했다면 왜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게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말해주기를 너무 어릴 때 멋모르고 한 결혼이라 서로 다툼이 많았고 그 무엇보다 아저씨 엄마와 그 여자분이 고부 갈등이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심했다고요. 그걸 버티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고 아저씨는 그 이후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고생시킬까봐
누군가를 만나도 결혼은 하지 않고 지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저씨는 그 여자분과 이혼 후 쭉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자식도 없는 채로 말이죠. 제가 혹시나 엄마에게도 아저씨의 엄마께서 뭐라 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어떠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슬픈 이야기긴 했지만 엄마에게는 잘된 일 같아 마음이 놓이는 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엄마는 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사람이 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날 엄마의 눈빛과 그 아저씨의 눈빛을 보자마자 아, 곧 결혼하겠구나. 저 아저씨가 내 새아빠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엄마가 굉장히 쑥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얼굴에 생각이 다 보이는 엄마가 귀여워서 모른 척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끝까지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결혼은 무슨 벌써 결혼이냐,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민망했나 봅니다. 제가 그런 엄마가 귀여워서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 아저씨와 결혼이라도 하냐고 말이죠. 엄마는 본인이 다 티를 내놓고 어떻게 알았냐며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알았냐는 듯 저를 바라보던 엄마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정말 애썼던 것까지 말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모두가 반기는 결혼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할머니도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반대하거나 속상해할 걸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운해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를 볼 때마다 혼자 애 키우는 게 너무 마음이 쓰였고 먼저 간 아빠에게 왜 그렇게 먼저 갔냐고 한탄을 하신 적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마누라와 딸 두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냐고요. 저에게도 그 아저씨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제가 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자 그제야 웃으면서 다행이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나올 뻔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엄마의 가족들도 하나같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렇게 평생을 혼자 애만 키우다가 제가 시집을 가게 되면 얼마나 외로워할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함께 늙어갈 동반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또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복이 많다며 울면서 감동을 하였고 말이죠. 그렇게 엄마와 새아빠는 결혼했습니다. 엄청 성대하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 신부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저와 새아빠가 의견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밥 한 끼만 먹고 말자는 엄마를 끝끝내 설득해 작게나마 식을 올렸어요. 물론 가족들과 정말 친한 지인 몇 명만 왔지만 말입니다. 한사코 거절하던 엄마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정말 이제 행복했습니다. 제가 기쁨에 눈물이 날 정도로 말이죠. 신혼여행도 제가 그동안 모아온 용돈으로 일본을 보내드렸어요. 엄마는 정말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저는 뭐라도 안 해드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 또한 새아빠가 중간에서 정리하셨어요. 제 그 마음에 정말 고맙고 제가 얼마나 해주고 싶어 했을지 생각하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지만 저와 새아빠 두 사람이 강경하게 받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신혼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다녀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제 행복해 보였거든요. 새아빠와 저는 말도 잘 통하고 꽤 통하는 구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어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때가 제가 했던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독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누가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거든요. 회사에서 집까지 먼 것도 독립을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엄마와 새아빠가 신혼인 게 독립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긴 했어요. 두 분 같이 사시는데
혹여나 제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새아빠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 일이고 재혼 가정의 다 큰 딸내미가 한 집에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었거든요. 주위에서 독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도 많이 들었었고 말이죠. 제가 그쯤에 대기업에 취직에 성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축하 파티도 했었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너랑 떨어져 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네가 회사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 수준이 아니면 그냥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엄마랑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이제 몇 년이나 더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엄마는 나랑 여기서 둘이서만 사는 것보다 너랑 셋이 함께 사는 걸 더 행복해할 사람이라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그리고 나도 네가 계속 같이 살았으면 싶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주셔서 더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엄마도 말이죠. 그런 저희 집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퇴근을 빨리 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이 취소됐었거든요. 일찍 집에 가서 엄마랑 수다나 떨어야겠다 하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순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서 어떤 여자와 새아빠가 말싸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몸을 숨겼어요. 상황 자체는 뭐 그럴 수 있을 법도 한 상황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새아빠의 표정이 정말 처음 보는 표정이었거든요. 늘 미소를 짓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어딘가 따뜻한 얼굴이었던 새아빠는 굉장히 험상궂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나! 너 진짜 한 대 맞고 싶어서 이래? 죽여! 내가 뭐 당신한테 한두 번 맞아? 평소에도 많이 때리잖아. 그냥 때려! 새아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요. 혹시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숨어 있었고 말이죠. 이 미친년이 진짜! 새아빠는 때릴 때 손을 번쩍 들었고 그 여자는 잔뜩 움츠렸지만 다행히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린 새아빠가 말했어요. 얌전히 있으면 너한테도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멍청하게 굴어? 요즘 나한테 소홀하니까 그렇지?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그만하고 돌아가. 이러다 들키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그런 식으로 무섭게 나가도 그 여자분이 말을 제대로 들을 것 같지 않자 이번에는 어르고 달르기를 했는지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정말 순식간에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제가 알던 그 새아빠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 여자에게도 통한 듯 싶었어요. 그 여자분은 몇 번이고 정말이냐고 확인하다가 새아빠의 다독임에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던 여자분이 새아빠의 손을 한번 꽉 잡더니 뭔가 믿겠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는 새아빠도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지금 대체 내가 뭘 본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남겨진 채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쪽으로밖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더군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우리 엄마 어떡하냐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그 한 가지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평생을 자식을 바라보며 자식 잘 되는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좀 살만해져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방금 내가 본 것들이 뭔가 오해가 있는 거거나 저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새아빠가 저런 게 아닐까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해보려 했지만 눈으로 본 새아빠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직접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엄마가 불쌍하다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고 또 직감적으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일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새아빠를 봤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떠한 증거도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냐고 몰아붙일 만큼 저는 멍청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뭔가가 있다면 이런 제 질문에 순순히 인정할 일도 없었고 말이죠.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물론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엄마 어떡하냐는 생각이 가장 컸지만 저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동안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쌓인 정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저도 마음을 많이 줬고 또 의지했습니다. 정말 신라 같은 제가 오해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아빠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약속이 있지 않았냐고 저를 보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제가 약속이 취소됐다고 엄마와 먹으려고 순대를 사왔다고 하니 너무 잘됐다고 좋아하면서 막걸리를 사오겠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같이 한잔하자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제 눈앞의 사람과 조금 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날 셋이 함께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부러 제가 과거 일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새아빠가 잔뜩 취해서 한 말 중에 뭔가 또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긴 했어요. 민정이가... 바로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2번이나 잘못 부른 거였습니다. 엄마도 살짝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면서 아빠가 하는데 저에게 하는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 진짜 민정이라는 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과 말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고부 갈등이 심해서 전 부인이 참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랬는데 제가 전 부인이랑은 연락하냐는 질문에 전 부인을 상당히 증오하고 미워하는 듯 말했거든요. 저랑 엄마한테는 다 자기 잘못이고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거고 그렇게 말했으면서 술에 취하니 전 부인을 2년 전연하기도 했고 말이죠. 원래 그런 말실수는 술에 취해도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아니면 잘 감춰오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집 앞에서 그 만남 이후라 평소에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연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쯤이었을까요? 새아빠가 밤마다 어딘가 외출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최근부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아마 제가 새아빠를 의심하며 지켜보고 있으니 그 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일 수도요. 어느 날은 잠시 볼 일이 있다고 나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저희 모녀가 자고 있을 밤 늦은 시간에 나갔어요. 하루는 자지 않고 있어 봤는데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각에 나가서 모두가 깨기 전인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은 모른 척하고 새벽에 일찍 깬 듯 연기하며 일부러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냐는 제 질문에 상당히 당황하며 새벽 운동을 다녀왔다 얼버무리던 게 생각이 나네요. 누가 봐도 운동하러 나간 사람의 복장은 아니었지만 믿는 척하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고민 끝에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하고 무채색의 모자를 쓰고 그리고 혹시나 몰라 녹음기를 사서 들고 차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주차해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새아빠의 밤늦은 외출을 말입니다. 방 안에 숨죽이고 방 밖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밖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현관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잡히고 그곳이 누군가 타는 소리가 들리고 내려가는 기계음이 들리자마자 빠르게 저는 비상구 쪽으로 가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집이 고층이 아니라 빠르게 내려가면 계단이 더 가깝거든요. 그렇게 먼저 주차장에 도착해 빠르게 차에 탔습니다. 그러고는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새아빠의 차가 제 차를 지나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들키지 않으려 조금 멀리서 새아빠의 차를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작은 주택가에 차를 세우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선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곧장 다가가 현관에 길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이인 듯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하는 목소리가 말입니다. 방금 여기로 들어간 사람은 새아빠고 새아빠가 들어가자마자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했다는 건 저 말아 하는 어린아이의 아빠가 우리 새아빠라는 거잖아요. 순간 멍한 기분이 들긴 하더군요. 그 옆으로 창문이 있었는데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안으로 그 집안의 풍경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받았던 충격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애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갔을 것 같은 아이 하나와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 하나, 그리고 얼마 전 집 앞에서 봤던 새아빠와 신랑이 하고 있었던 그 여자 품에 안겨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아이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대화는 그 장면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대화는 제가 녹음까지 해둔 거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여자 재산 많은 거 확실하지? 그렇다니까. 지금 사는 집도 비싼 아파트야. 그리고 딸내미 하나 키우면서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는지 보험도 진짜 이것저것 많이 들어놨어. 근데 그 여자 딸이 자기 엄마 죽었는데 당신한테 보험금이 다 돌아가게 가만둘까? 아, 그 집도 말이야. 당신이 집 사진 찍어준 거 보니까 나 정말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엄청나게 잘하잖아. 내 말이라면 껌뻑 줄게. 그리고 알아봤는데 어차피 내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 나는 어쨌든 재혼한 남편이라 그래도 상속분의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고 보험금은 별 문제 없으면 수령인에게 다 수령되니까 아휴 그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문제는 그 여자 보험 수령인을 나로 바꾸게 해야 하는 건데 딸내미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문제야. 둘이 사이를 좀 안 좋게 만들어봐. 그래서 요즘 좀 정화가 변한 것 같다는 식으로 슬쩍슬쩍 이야기하고 있어. 저는 녹음을 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고 훨씬 더 큰일을 계획 중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건 고작 두 집 살림 정도였는데 새아빠는 엄마의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노리고 뭔가를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멍하게 앉아서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녹음기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이어졌어요. 그래서 방법은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을지? 같이 결혼기념일 여행을 가자고 하려고 제주도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제주도 드라이브 코스는 CCTV도 없는 구간도 많고 비수기 밤에는 도로에 사람도 많이 없대.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사망했는데도 원인 파악을 할 수 없댔나 하는 뉴스를 봤어. 두 사람이 엄마를 살해할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그걸 아이들이 듣는 데서 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어리다고나 하지만 말입니다. 그 모습만 봐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새아빠의 모습은 모두가 다 허울 뿐이었던 겁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가 마저 들려왔어요. 오늘도 자고 갈 거지? 당신 좋아하는 두부국 끓여놨어. 와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였고 그 다음에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 녹음본을 들고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하고 저 사람을 살인 미수로 어떻게든 하고 싶었지만 당장 엄마가 받을 충격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신고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죠. 결국 모의만 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친한 언니의 언니가 변호사라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줬더니 직접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을 더 세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새아빠가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새아빠는 저와 엄마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원래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려 했던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는 둘이 함께 뭔가를 하고 다니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를 이렇게 챙기는구나, 이렇게 두 분이 사이가 좋구나 하고 저도 참 고마웠을 텐데 그 속내를 뻔히 알고 나니 정말 역겹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장단을 맞춰줬어요. 사실 저는 이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어떤 식으로 대갚아 줄지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었지만 상처받을 엄마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새아빠가 없던 어느 날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새아빠는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독서회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호감을 표현한 건 엄마야, 새아빠야? 하나씩 물어, 하나씩. 그런 건 안 물어보던 애가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엄마는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냥 독서회 하던 사람들끼리 책도 읽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된 거지. 먼저 나보고 차라도 한잔하자고 한 건 그 사람이었고. 새아빠가 먼저 엄마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했다더군요. 저는 우리 집 사정을 대충 어느 정도까지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재개발 덕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나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 딸아이가 혼자 남게 될까봐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는 것까지 다 말했더군요. 독서의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인생사까지 이야기했다는 거 보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대체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새아빠는 엄마에게 접근한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접근한 사람을 엄마가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보다 엄마에게 새아빠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새아빠가 많이 좋냐고요. 엄마는 뭘 그런 걸 새삼스럽게 묻느냐고 쑥스러워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좋지도 않은 날이 오기도 하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너와 이렇게 셋이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해. 무엇보다 너에게 진짜 제대로 된 어른 남자 가족이 생겼다는 게 엄마는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엄마 언제나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도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언제나 엄마만으로 충분했고 부족함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은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그제야 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며 새아빠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안 그래도 요즘 새아빠가 제 이야기를 한다면서 말이죠. 물론 좋지 않은 쪽이었겠죠.
이미 그날 들어서 저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날 엄마에게 바로 밝힐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물었던 것과 그 전에 저에게 어른 남자 가족이 생겨서 좋았다는 이야기에 터져버린 감정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도 꺼내기 전에 울음부터 터져나왔어요. 속상할 엄마가 마음 아팠고 더 이상 숨기기엔 그간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꺽꺽거리면서 울다가 좀 진정이 되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묻지도 않고 가만히 달래주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하고 놀랐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오열하면서 우니까 보통 일은 아니다 싶으셨나 봐요. 저를 달래며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정이 좀 되자 말씀하시더군요. 정아야, 엄마한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너야. 엄마가 새아빠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너랑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한텐 네가 우선이고 최고고 먼저야.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도 돼. 엄마는 네가 힘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아파. 라고 말이죠. 너무 울어서 시뻘개진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녹음본은 들려드리지 않았어요. 직접 듣는 건 아무래도 더 충격이 클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덜 자극적이고 덜 충격받으시게 최대한 노력해서 이야기했어요. 사실 집 앞에서 새아빠가 어떤 여자랑 싸우는 걸 봤거든. 그런데 내가 아는 새아빠의 모습이 아니어서 그날부터 나도 모르게 신경 쓰고 관찰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새벽에 집에서 몰래 나가는 걸 알게 됐고 어느 날은 일부러 안 자고 깨어 있어 봤는데 어김없이 비슷한 시간에 나가시길래 따라가 봤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거든. 근데 이미 아이도 셋이나 있더라. 집 앞에서 만난 그 여자는 엄마랑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만났던 여자 같았고. 엄마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두 집 살림인 것도 모자라 아이가 셋이라는데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저런 나쁜 놈, 대체 왜 아이가 셋이나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은 정도였어. 물론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꼈지만 근데 사실 이 뒤는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돈을 보고 접근한 것만으로도 충격일 텐데 그 돈을 위해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것, 그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가 미처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손톱만 쥐어뜯고 있자 엄마는 조용히 그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마음의 준비 다 했어. 그러니까 말해봐. 거짓말.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눈이 그리고 입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제가 말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눈에 보였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도 그 나쁜 자식을 제대로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보험금 이야기를 하더라고. 엄마는 제가 말한 보험금 이야기의 속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제 손을 잡은 엄마의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의 낯빛이 그 어느 때보다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희 모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붙들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에게 괜찮냐고 물으니 엄마는 대답 없이 제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울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딸,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말도 못하고 혼자 속 끓였겠네.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의 눈물이
제 등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그 자식을, 그 나쁜 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엄마에게 수십 번 당부했습니다. 모른 척하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면 수령이를 바꿔주는 척 거짓말을 하고 그 모든 상황과 제주도에 가자는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증거로 남겨놓으라고요. 제가 아주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사 엄마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내 새아빠는 모든 것들을 예상대로 실행하더군요. 녹음본을 들어보니 정말이지 기도 안 찼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니 보호자인 자신을 수령인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둘러 말했지만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뉘앙스의 말들을 끊임없이 엄마에게 했습니다. 엄마는 다 동의하는 척 진짜 그러냐며 새아빠의 말을 다 믿는 양 굴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말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에 제주도로 여행을 갈까 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맑게 말했어요. 저도 가면 안 돼요? 저도 제주도 진짜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 제 말에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상당히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뭐 결혼 기념일이라 둘이서만 가고 싶다는 둥, 정하는 다음에 같이 가자는 둥, 제가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엄청나게 열심히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그러시라고 했어요. 대신 호텔이나 그런 건 제가 예약해드린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새아빠는 또 늦은 외출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또 그 여자에게 다 말하러 갈 거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또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 사실 이번에는 밟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 집을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제 우리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보험금 얼마냐고 슬쩍 물어봤거든. 당신 죽으면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냐고 농담해가면서. 그런 걸 그렇게 대놓고 물어봐도 돼? 의심하면 어쩌려고. 그 여자는 이미 나한테 홀딱 다 넘어왔다니까.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인도 이렇게 쉽게 바꿔주지. 아, 그 여자도 진짜 등신이다, 등신이야. 그래서 얼마래? 총 15억 정도 된대. 우리 이제 진짜 인생 비는 거야, 자기야. 그 둘은 마치 이미 그 돈이 자신의 것이 된 양 좋아 죽더군요. 정말이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 엄마를 죽일 계획을 하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 그 보험금으로 팔자를 고치겠다는 말을 저렇게 신나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정말 저 인간들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태 녹음했던 녹음 파일들을 새아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자마자 그냥 당장 오라는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와 새아빠가 집으로 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조금 전 신나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새아빠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의 무릎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는 수준이었어요. 여보, 정아야. 새아빠의 입에서 엄마에게 여보라는 말이 저에게 정아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저희뿐만이 아닌 듯 했어요. 그 여자분도 못 들을 걸 들었다는 듯이 새아빠를 쳐다봤으니 말입니다. 새아빠는 지금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듯 했지만 말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지금 살인 미수범이 되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이 여자 다 떼어놓으려고 이 여자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는 당신 어떻게 할 생각 없었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 쉽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진짜 아니야. 물론 처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게 맞지만 당신이랑 정아랑 같이 살면서 진짜 너무 좋고 행복했거든. 내가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된 것 같아서.
나는 정말 당신이랑 정화가 좋아. 한 번만 믿어줘. 그 말에 기가 차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건 제 몫이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먼저 나섰기 때문입니다. 뭐 이 새끼야? 너 말 다 했어? 나한테는 다 죽이겠다며. 다 죽이고 이 집까지 네 걸로 만들어서 우리 5 식구 이 집에서 같이 살자며.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 새끼가 진짜? 그 여자는 새아빠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욕은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모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서에도 내가 가라고 한 거잖아. 거기 돈 많은 한가한 아줌마들 많으니까 가서 작업 좀 쳐보라고. 네가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본 거잖아. 그리고 이번 제주도도 CCTV 없는 도로 알아봐달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알아봤는데? 야, 그러니까 증거 있냐고. 증거? 집에 있는 3명의 애 새끼가 그 증거다. 네 새끼들! 저는 당연히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제 손을 잡더군요. 그제야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자기가 그런 놈을 믿고 의지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본 기분이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다 녹음했다 싶었을 때 그냥 곧장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와 동시에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바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새아빠는 경찰서까지 가서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저와 엄마에게는 원래도 그런 의도로 접근한 게 맞지만 이제는 아니다. 진심으로 저희 두 사람을 사랑한다. 저 여자에게는 마음이 떠난 지 오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그걸 듣고 또다시 화가 났고 말이죠.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싸움판이 벌어지고 모든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자백에 가까운 말싸움을 다시 한번 했어요. 알아서들 슬슬 이렇게 자백해 주시네. 우리가 따로 조사할 것도 없겠어요. 경찰의 그 말에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린 듯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은 다음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생각보다 빨리 경찰서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흐느껴 우는 듯한 그 울음소리에 정말이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입니다. 나는 참 남편 복이 없어. 그치? 그게 무슨 소리야. 복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고 있어서 이런 일이 없고 그런 말 하지 마. 저 개자식이 잘못한 거지 엄마 탓 절대 아니야. 욱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자신을 탓하는 엄마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다시 미안하다고 울고 저는 그런 엄마가 불쌍해서 울고 그렇게 한참을 경찰서 앞에서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재판은 생각만큼 수월히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증거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많았고 그 덕에 저희가 그 뒤에는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말이죠. 마지막 재판에서 새아빠였던 그 자식이 울며 저희 모녀에게 사과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도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저희 앞에서 엄청난 가면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여자의 적극적인 방어와 증언으로 참작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악을 품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세세하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른 사기를 치고 다닌 것들도 밝혀졌고 말이죠. 이혼 소송도 다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게 다 끝난 날 엄마와 술 한잔을 했어요. 정아, 너처럼 엄마 이제 엄마 탓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보란 듯이 내 인생 더 재미있게 살 거야.
그런 엄마의 다짐을 들으며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엄마는 정말 자신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취미 생활도 열심히,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면 즐거운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저희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상을 살던 중 요 근래에 그나마 좀 숨통을 트고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겪은 일들은 너무 숨막히는 전쟁이었고 한편으로는 정말 가까스로 기적같이 빠져나온 사례이기도 해서 기록을 남겨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사람이 미련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불행을 경험하는구나 싶기도 해요. 머리가 미련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분명 아버지란 존재가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엄마랑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호통을 치셨고요. 그런 걸 알아서 뭐 하려고 해. 네 애비는 정말 조금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다시는 그런 말도 꺼내지 마. 에휴,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뭘 묻는 거야? 이러면서 대뜸 화부터 내시니 더 말을 이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긴 하지만 정말 무섭고 성격이 강한 분이라 어릴 때부터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많이 혼나면서 자랐어요. 형제도 없이 저 혼자이다 보니 외로움도 많이 탔고 엄마가 조금만 살갑게 대해줘도 좋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답니다. 기집애가 돼가지고 설거지 하나 못하면 어떡해. 아유, 이 교복 브라우스 좀 봐라. 목 부분이 시꺼매가지고 이게 대체 뭐냐? 어디 봐봐. 공부는 제대로 하고 다니냐? 아,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맨날 이렇게 혼나고 야단맞고 어쩌다 꿀밤을 쥐어박히기도 하는 등 정말 구박의 연속이었답니다. 하다못해 학교 선생님이 우리 엄마이길 바랄 정도로 엄마와 사는 삶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저도 고등학생이 되니까 괜히 반항하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여지껏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성질만 내고 남들이랑 비교만 하고. 아빠 없는 게 내 잘못이야? 왜 툭하면 때리는데? 이러면서 한껏 대들었는데 저도 머리가 컸다고 하지만 엄마를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닌데 아무리 사춘기 예민한 때를 넘기고 있다지만 무모한 도전을 했던 거죠. 엄마는 옆에 있는 회초리를 갖고 오더니 저에게 마구 휘둘렀고 참다 못한 저는 홧김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때 무기한 학교를 안 나갔고 한창 다들 대학 간다고 공부할 때 안 그래도 공부도 잘 못하던 저는 더더욱 남들이 평범히 가는 길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당시 저처럼 공부도 안 하고 집안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걔네들과 어울려 다니며 빈집들을 전전하고 정말 한심하게 살았었네요. 이제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 참 왜 그렇게 엄마 속을 썩였을까요? 하나같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다 불행한 애들끼리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중 미순이라는 애는 상황이 정말 나빴거든요. 야, 우리 집 비어. 우리 집 가서 있자. 오늘 우리 집 아무도 없어. 그때 다들 딱히 갈 데도 없으니 셋이서 어영부영 이 친구네 갔었는데요. 당시 좀 충격이긴 했어요.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밥도 하나도 없고 집인지 무슨 임시 건물인지 모를 만한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먹을 건 하나도 없어. 누구 돈 있는 사람. 가서 누가 라면 좀 사와라. 가스 안 끊겼으니까 끓여 먹을 순 있어. 당시 그렇게 어렵게 살던 때도 아니고 가스가 안 되는 집도 없었는데 친구네는 솔직히 집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만한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또 다른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긴 했어요. 정말 안 죽을 만큼 엄마에게 맞겠구나 하고 각오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를 마주한 엄마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말투 역시 사근사근하게 말이에요. 수정이 너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닌 거야? 일단 밥이나 먹자. 얼른 들어와. 그리고 그래, 먼저 씻어라 너. 냄새난다. 이렇게 무심한 듯 툭 말씀하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식사 준비를 하더군요. 이때 집에 온 길을 느끼면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굳이 절차를 따로 거치지는 않고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저와 엄마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었는데요. 지나보면 다 너무나 당연하게 저에게 맞는 말만, 그리고 맞는 방향만 제시하셨더라고요. 결국 그 말을 안 들었던 대가가 저에게 이렇게 크게 들이닥칠지는 몰랐지만요. 뭐야? 수정이 너 다시 말해봐. 학교를 그만둔다고? 아니 대체 왜? 엄마가 이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다 대주고 있는데 왜 안 다닌다는 거야? 뭐가 불만이야?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 결심은 굳건했고 도무지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 왕따도 분분하게 일어났고 엄마에게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저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크게 괴롭힘 당하던 어떤 여자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학교에 불려가고 상황이 나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된 듯 보이긴 했지만 저는 몹시 큰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 친구 못지않게 불편함이나 두려움, 외로움 등을 느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로서는 살고 싶어서, 숨통을 트고 싶어서 학교 자퇴를 마음먹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 미친 듯이 저를 흔들어대며 화를 내셨고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난리쳐도 제가 스스로가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어지간해선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우리 엄마는 그때 생전 드시지도 않던 술을 드시고선 절 앉혀놓고 말씀하셨답니다. 에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애비 없이 혼자 키운 게 아닌데 대체 언제가 돼야 내 맘을 네가 알아줄까? 언제가 돼야? 언제쯤 네가 네 애미 마음을 알아줄 거냐? 에휴. 이러면서 울부짖는 엄마를 보며 저 역시 가슴이 갑갑해서 정말 속을 풀 길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때려친 것도 아니고 저 딴엔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쳤는데 말이에요. 요즘 한창 뉴스를 보면 왕따니 학교폭력 같은 게 대두되고 있지만 저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엄마 역시 같은 마음이었겠고요. 이후로 전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건 전혀 위로가 안 되었나 봐요. 엄마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이런 저를 사람 보듯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더 깊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너는 정말 인간의 자식이면 네가 이럴 순 없는 거야. 네 애미 가슴에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아니, 어지간해서 너처럼 안 살 거다. 대체 네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어? 그러면서 화만 내는 모습에 지쳐 결국 집 역시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는데 전 얼른 저만의 집을 갖고 싶었고 진짜 가정 같은 모습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이 커지면서 당장 제 앞에 다가온 인연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한창 연락하던 친구가 저에게 대뜸 소개를 한 거예요. 야, 수정아. 너 내가 아는 오빠 만나볼래? 그 오빠 우리랑 달라. 대학생이고 공부도 잘해. 이쁘장한 친구들 없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도 20살이잖아. 내가 만나게 해줄까? 수정이 네가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예쁘장하니까 내가 특별히 소개해주는 거야. 나이가 24살이래. 왠지 모르게 이 말에 저는 귀가 움직였고 딱히 이성에 대해 관심 있진 않았지만 그냥 새로운 세계가 궁금했어요. 그리하여 만나보니 사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외모도 말쑥하고 키가 크고 허연 피부에 맨질맨질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인상이 괜찮았어요. 저는 김명진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서 좋네요. 애들한테 얘기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괜히 막 긴장이 되네요. 이런 말 하면서 되게 서투르고 부끄러워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왠지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을 좋아해 본 적도 없었지만 나보다 4살 많고 어른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방 교제하게 되었고 거의 3년 정도 만나오다가 갑작스레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릴 때도 엄마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셨고 예비 사윗감을 데려갔을 때도 노발대발하셔서 이 사람을 질리게 만들 정도였어요. 너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멋대로야. 네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해 지금. 네가 뭘 안다고. 학교라도 검정고시를 좀 해서 어떻게 좀 해볼 것이지.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허나 이때도 저는 제 의견을 강행했고 저렇게 진득하게 화만 내면서 절 몰아내는 모습에 얼른 빠르게 도망치고 싶었어요. 바로 제 옆에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말이에요. 이리하여 어찌어찌 결혼했지만 엄마는 제가 집을 떠난 뒤 잘 만날 수도 없더라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저에게 불만이 많은 듯 했어요. 당시 남편도 27에 대뜸 결혼했기 때문에 형편이 안정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집을 구해서 같이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나에게 연애 때 엄청나게 잘해주고 살갑게 굴던 멋진 오빠였기에 그리고 몇 년 만나면서 믿음도 있었기에 더 생각지 않고 금방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선 귀한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내놔서 그런지 몰라도 간섭이 좀 심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2-3번만 만나면 됐었고요. 모든 부분에서 제가 크게 느낀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갈수록 좀 다른 부분을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임신 중인 저에게 툭 하면 짜증을 냈고요. 이때 너무 속상해서 옆집 사는 애기 엄마한테 상담을 했는데 대체로 임신하면 다 그렇다더군요. 그 집 남편도 그래? 우리 애 아빠도 나 임신했을 때마다 얼마나 까다롭게 굴던지. 아주 그냥 본인이 임신한 줄 알았다니까? 그러다가 말 거야. 적당히 지나가고 부인 배 나오는 거 보면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고 잘 하더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애기한테 안 좋아. 이런 말 들으면 일시적으로 안정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한편으론 부럽게도 그 옆집은 그러다가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졌나 봐요. 그런데 왜 불행은 자꾸 저만 쫓아다니는 걸까요? 엄마와 떨어지게 된 이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세상 다정하고 살가운 사람과 결혼했으니 저는 행복해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들 중 무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늘 웃는 상인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우리 옆집 애엄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한테 자꾸 불행이 따라붙는 걸까요? 우리 남편은 다른 집 남편들처럼 다시 살가워지지도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이게 원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짜증나. 밥이 이게 뭐냐? 배부른 것 같고 유세하냐? 간만에 밥 먹으려고 들어왔더니 사람 짜증나게 하네.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이러면서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부른 배로 제가 뒤뚱거리며 뭐라도 만들라 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됐어 그만해. 밥맛 다 떨어졌어. 음식 재료가 아깝다.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 그건 됐고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진짜 만사 다 짜증나네. 우리 저금 좀 남은 거 없어? 돈은 네가 관리하잖아. 아님 이제부터 내가 할까?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데 그간 남편에게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누를 수 없더라고요. 돈이라니?
당신은 내 배가 안 보여? 오늘 내일 애 낳을 사람한테 어디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당신이 갖다 줘도 유분 쓰지.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몇 날 며칠 밤을 참고서 건넸을 뿐인데 남편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순식간에 뭐가 지나간 듯 했고 정신 차려보니 뺨 언저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디 여자가 말대꾸야. 내 돈으로 이 집에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쓸데없이 입만 살아가지고는 입 다물어. 눈이 완전 가버린 남편은 정말 그 눈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어요. 이때 얼마나 순간 무서웠는지 마치 고등학교 때 저를 때리던 폭력배의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더군요. 이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 못해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노릇인 게요. 이런 날들만 계속되었더라면 저는 남편과 길어야 한 1년 살았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어른 같은 부분을 보고 좋아했지만 그게 결코 좋은 부분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선 저보다 야갔고 저를 구슬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어, 진짜. 당신이 이제 날 맘껏 때려, 어? 이렇게 사과를 해대며 과일 같은 걸 사들고 오니 저는 또 이렇게 눈물 짓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아들 낳느라 고생했을 때나 조리를 하고 아기를 키워나갈 때는 또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자기 같은 남편은 정말 최악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저도 마음을 좀 놓았고 간만에 근황을 물어보며 손주를 보러 온 엄마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 사람 나한테 아주 잘해줘.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렇게 나만 생각해주고 아껴준다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만족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 기간에 느꼈던 그 큰 상처는 여전히 제 가슴 안에 있었답니다. 다시는 그런 일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몇 번이나 스스로 세뇌하듯 되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불행은 조금 더 저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리더니 이윽고 아주 연달아 폭탄처럼 파바박 소리를 내며 터지더군요. 아이가 7살 때쯤의 일인데요. 그 당시 남편은 아주 초기에 잠깐 맞들였던 도박의 길도 끊고 아이가 태어나니 다시 맘먹고 직장에 취직해 평범하게 월급을 탔어요. 저에게 생활비를 주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하지만 그렇게 돈독하지도 않은 가정생활을 지내오고 있었죠. 제가 몸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이 무렵부터 집안일을 잘 못했고 아이 보는 게 고작일 정도였어요. 꽤 가볍지 않은 병을 잠시 앓았던 터라 그걸 치료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그 무렵부터 남편이 다시 이상해지는 거예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집에서 여자가 좀 받쳐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요즘 진짜 내가 보람이 없어. 집에 들어올 맛이 안 나. 이런 말을 하며 화내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글펐어요. 아파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태로 우리 부부는 점점 냉전에 치닫게 되었고 아이는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가는 그 많은 시간 안에도 여전히 냉기가 흘렀어요. 아들은 늘 집에서 엄마 아빠 눈치를 받고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의 그림은 이런 것이 아니기에 참으로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끔찍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다름 아닌 시누이의 전화로부터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저기 올케. 혹시 아니 그게 그래. 이건 알아야지. 이미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설마. 이런 온통 횡설수설한 말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혀 뭔 말인지 모르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듣는 순간 정말 너무 절망스러워 죽고 싶더라고요. 올케 몰랐구나.
아니, 근데 좀 알아둬야 해. 상황이 많이 심각해. 그게 명진이 집에 잘 안 들어오지. 그게 말이야. 명진이가 여자가 있어. 회사 동료라나? 아가씨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말이야.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어질어질한데 이 뒤의 얘기는 더 끔찍했어요. 아니, 그 여자가 좀 골칫거리가 아니더라고. 대뜸 우리 집에 와서는 자기가 명진이를 더 사랑한다나 뭐라나 막 며느리 노릇을 하려는 게 아니겠어? 명진이 그 자식도 무슨 배짱으로 자기 본가를 알려준 건지 원. 말로는 올케랑 이혼하고 그 아가씨랑 결혼한다는데 솔직히 우린 이게 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 올케가 잘 좀 해결해봐. 엄마가 아주 미치려 그래. 저야말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소린데 뭘 저보고 해결을 하라는 건지. 모르는 것보단 나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자기 남동생이 저지른 일을 올케한테 해결을 해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날부터 이틀이 지나 들어온 남편을 붙들고 저는 미친 듯이 따졌는데요. 증거를 대라고 화를 내는 남편에게 시누이로부터 걸려온 내용을 말했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쥐도 사람을 문다더니 남편이 말이에요. 이전에 그 버릇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다시 일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남편은 정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마치 저 같은 원수는 없다는 듯 무자비하게 물리적 행동을 일삼더라고요. 그날 너무 기가 막혀 쓰러져 울었고 아들은 엉망이 되어버린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같이 울었어요. 엄마, 아빠 싫어. 나는 아빠 가만 안 둘 거야.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 데리고 도망갈 거야. 아빠 용서 안 할 거야. 엄청 때려줄 거야. 이 말에 너무 서글퍼서 아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통곡을 했어요. 결국 이리 살 수는 없다고 보았기에 저는 홀로 살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통보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이게 뭐 하자는 건지 확 무릎부터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내 잘못이야. 나 정리했어. 다시는 안 만날게. 당신이랑 용수만 알고 열심히 살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남편이 꺼이꺼이 우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이 미워 죽겠고 비참함도 너무 컸는데 제 가슴 한켠엔 친정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부모 한쪽 없이 키우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게 허물어지게 된 것을 서글프게 바라보며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렇게 저를 잡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나는 당신이랑 용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제발. 이러면서 무릎을 계속 꿇는데 그 모습을 아들이 방에서 나와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이때 정말 말할 수 없이 괴로워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데 이 이상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저는 같이 살기로 했는데 한편으론 신호 말로는 남편이 그 상간녀 집이 우리 집 부근이라며 그래서 쉽게 드나들었다는 말이 생각나 마음에 걸렸어요. 헌데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저기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도 계속 생각나고 너무 싫겠지. 우리 이사 가자. 먼 곳으로 가자. 이 집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셋이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별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새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지?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장모님 찾아뵐까?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전 바보같이 눈물이 울컥하고 나와버렸어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긴 했고 힘든 내색을 하면 그때마다 엄마가 궁상이라고 그러게 내가 너보고 뭘 했냐고 할 소리가 듣기 싫어 연락을 안 했어요.
하지만 힘들 때 그 누구보다 엄마 생각이 나서 후회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남편이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만남을 주도하게 되었어요. 우리 새 시작을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더 잘 살아보자. 그건 장모님도 마음고생하셨을 거 아니야. 사실 엄마도 이혼 결정을 할 무렵엔 제가 알렸기에 기가 막혀 하셨고 또 욕을 하셨지만 속상해서 그랬던 걸 거예요. 저도 안심시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날 아들과 함께 셋이 찾아갔고 엄마는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갑자기 큰 결심을 한 듯 말하는 거예요. 동네가 어디야? 내가 좀 보태줄게. 그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얼른. 글쎄, 새로운 집 얻으려 좀 멀리 가려면 돈이 부족할 테니 본인 돈으로 더 여유 있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시 엄마는 실로 엄마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말 그 이상 끌어올 수 없을 정도로 무리했어요. 이때 통장을 확인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진짜 기막히더라고요. 맨날 날카롭게 저를 대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딸이 행복해지길 바랐던 엄마의 마음을 말이에요. 그런데 전 정말 왜 이리도 복이 없는지, 아니 복조차도 바라지 않아요. 불행한 저를 쫓아다니지 않아줘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이때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되어 버렸어요. 우리 엄마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고 당연히 그걸로 새 집 계약하는 데 쓸 거라고 믿었던 저와 엄마의 너무나도 당연한 그 믿음은 남편에 의해 정말 길가에 버리는 쓰레기만도 못하게 달아주고 말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자기 피부치를 키우는 부인과 그 장모님을 속일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고 자취를 감출 거였으면, 돈이 아쉬웠다면 자기 누나나 엄마한테 등을 쳤어야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악랄함의 극치를 본 것 같아 이후로 우리 엄마는 시댁에 쫓아가서 시어머니를 흔들다 못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걸 말리지 않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고만 있었고 시누이는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더군요. 이 모든 일은 남편이 상간녀와의 해외 도주를 위해 꾸민 아주 비열하고 무서운 연극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크게 대수롭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길어지면서 남편이 연락이 안 됐고 이후로 이 인간이 그 여자와 해외로 도주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때 살던 그 코딱지만한 집이나마 팔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그 집 한 채 값과 우리 엄마가 보태준 돈은 거의 비등했어요. 엄마는 결국 다시 이 모든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셨어요. 이거 사. 나도 너처럼은 안 살았어. 이혼이라도 곱게 할 것이지 이게 뭐냐? 어? 서방한테 폭력에 계집질이 이젠 사기까지 당하냐? 네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막 사는 거야? 아유,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널 낳지 말았어야 했어. 하다못해 이런 말까지 늘어놓는 엄마를 보는데 그 와중에 자기 아빠가 웬 아줌마랑 해외로 도망갔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아들을 두고 저는 온전히 슬퍼할 수도 분노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왜 감정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게 이런 많은 상황들은 저를 사지로 몰아넣는 걸까요? 엄마는 연락하기만 하라며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라는 살벌한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리셨고 저는 그나마 남아있는 그 집 하나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애가 어렸으면 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 될 알 거 다 알고 느낄 거 다 느끼는 아들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 시기를 사는 내내 그 어느 때보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보다 우리 엄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는 엄마로 사느라 포기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텼겠구나 하는 것 말이에요. 아들도 이때 알 만큼 아는 나이라 거듭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나는 아빠랑 그 아줌마 잡아서 진짜 엄마 앞에 머리를 꿀릴 거야. 내가 용서 안 해. 엄마는 아빠 절대 용서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을 보니 저는 더더욱 아들에게 제 아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결혼 잘못해서 생긴 이 미친 불행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엄마의 불행이 나에게 온 거라면 저는 그 불행을 절대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대에서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입 다물고 꿋꿋이 많은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근처 동네로 이사가서 다시 작달만한 집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아들은 저와 달리 학교 공부를 마쳤고 대학도 갔고요. 어찌 보면 제 머리를 담지 않은 것인지 그나마 남편에게 하나 건질 게 있다면 머리는 나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더군요.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도 참 한스럽지만 아니 알았다고 해도 방법이 없었겠지만 저는 너무나 법에 무지했고 아는 게 없었어요. 워낙 배운 게 없다 보니 그렇게 무모하게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아 키웠고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그런 큰 사기를 당해놓고도 대처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다시 찾으려고 해도 해외로 나가버린 이상 어렵다는 주변 반응에 목 놓아 우는 수밖에 없었고 마땅히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모르는 새에 이별을 하나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뛰어다니는 동안 우리 엄마가 본인 집에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엄마에게 그런 지병이 있는지도 몰랐던 저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죽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숨을 거두는 순간 정말 한 번쯤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엄마의 사망 소식을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자괴감이 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런 시기를 보낼 때도 아들이 없었다면 전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들은 한창 공부 중에도 저를 위로하려고 했고 이런 부족하고 못난 엄마라도 잘못될까봐 겁이 났었나 봐요. 엄마는 내가 지켜줄 거야. 할머니는 엄마랑 내가 잘 살길 바라실 거야. 그만 울어, 엄마. 그렇게 아들은 끊임없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이 애는 저에게 과분한 자식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의지해가며 우리는 살았어요. 아들 때문에 숨을 놓지 못하는 게 괴로웠지만 한편으론 아들 때문에 내가 숨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들에겐 말하지 못했지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약도 몰래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이래 저는 정말 중심 잡기가 힘들었어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에게 혹시 이게 또 불행 전에 찾아오는 전조인가 싶은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저는 너무 많이 심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편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엄마, 나 시험 붙었어. 어떡해. 드디어 엄마 아들 경찰 되는 거야. 아들이 시험 준비한다고 할 때도 많이 도와주지 못했는데 일하지 않는 날은 누워서 뒤척이고 TV만 보며 약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못난 엄마 아래에서 아들이 이렇게 잘 되다니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또 뭔가 나에게서 앗아가려고 이렇게 좋은 일을 먼저 주는 건가 싶어 마음이 연신 불안해지더라고요. 허나 상황은 조금 다르게 가게 되었으니 아들은 경찰이 된 이래 아주 새삼스러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다룰 의지가 없고 손 놓고 있었던 일. 어쩌면 아들 입장에서는 매번 당연하게 준비하고 별로 쓸 일을 말이에요. 바로 제 아빠의 일. 아빠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일에 대해 다시금 추적하면서 찾아냈는데요. 사실 아들이 시험 준비하는 동안 간간히 찾아보고 저에게 얘기해주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욕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괜히 또 뒤집다가 벌집 건드려 터질까봐 겁나. 에휴,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냅두자. 좋은 일 생긴 것만 생각하고 싶어. 이렇게 놔두고 싶어하는 저를 두고 아들은 계속 반대로 쭉쭉 뻗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이거 말이야.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 이런 사기죄는 10년이란 말이야. 그게 지나면 처벌을 못해. 그런데 올해가 딱 10년 차야. 10년 전 그러고 난 뒤로 얼마 더 지나버렸어. 이미 시기가 끝났다고. 이 말을 들으니 그동안 딱히 어떻게 하려 하지도 않았으면서 대뜸 세상이 무너지는 듯 억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역시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구나 싶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데 아들이 다시 제 어깨를 잡더니 말하는 거예요. 새삼 여기서 심장이 엄청 크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있잖아. 일단 아빠가 해외로 갔잖아. 그럼 그 시기부터는 이게 중지가 되어버려. 쉽게 말해서 그때는 이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만에 하나 아빠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법대로 다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발동되는 거라고. 제가 듣기로 죄다 어려운 말이었지만 결론은 해외에 있는 남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든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엄청 절망했다가도 막상 아주 신락 같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니 은연중에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10년 넘도록 한국에 안 들어온 사람이니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새삼 그걸 바랄 수도 없어 한편으로는 또다시 풀이 죽게 되었어요.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가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듯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이없는 타이밍에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맨날 망하기만 하고 나락의 길만 걷는 저에게 어떻게 다시 거꾸로 유턴하는 듯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기지가 않아요. 하도 너무 불행하기만 하니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주는 것일까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그게 아빠랑 그 아줌마 잡혔어. 일본에서 들어오다가 잡혔대. 엄마, 내가 다시 연락할게. 이때 머리를 댕강하고 뭔가가 치고 확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들어왔다니. 그것도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해외인 일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게 되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도 사실 그간 너무 막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절대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멍청하게 보내고 있던 나날들, 그저 아들만이라도 무사순탄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다고 생각하던 날들 중 이런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입국 심사를 하던 중에 걸리게 되었고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되도록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꼴로 살아있는 건지, 그렇게 버리고 가버린 자기 자식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본인과 마주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전부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마주한 남편은 괜히 한국에 들어왔던 건 아니었나 보더군요. 몸이 너무 안 좋고 전 세계적 흐름도 나쁘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꼴에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온 거였나 봐요. 참 잔망스럽게도 공소시효가 끝날 것을 기다리고 버티다가 들어왔던 것이었고요. 저를 대신해 아들이 할 말을 하는데 진짜 못 견디게 많은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저 기억은 하시려나요? 저 용수예요, 아빠. 그간 잘 지내셨나 봐요. 저 경찰하고 있어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저 경찰 된 이래 계속 아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마치 총이라도 맞은 마냥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더니 이후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한겨울에 알몸이 마냥 벌벌 떨더라고요. 저랑 눈을 마주하는데
전 그조차도 역겨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좀 더 옛날이었다면, 좀 더 이른 시기였다면 더 혈기좋게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강하게 증오감을 표출하는 아들을 보니 굳이 저까지 온몸으로 혐오감을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기 금액은 어찌어찌 가까스로 반 정도는 변제했지만 전액을 다 돌려받은 건 아니에요. 이후로도 아들이 저에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말이 어려워서 정확히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나와 아들이 보냈던 그 시간들이며 친정엄마를 떠올릴 때 그 서글픔과 죄스러움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변제와는 상관없이 처벌 쪽에 무게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 상간녀의 신상을 그제서야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더라고요. 그 여자도 그렇지. 창창한 나이에 유부남 만나서 큰돈 사기쳐서 해외로 날라버리고 뭘 어쩐다고 해도 해외에서 10년이나 버티는 게 쉬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제 주제에 누구 걱정을 하나 싶네요. 하여간 저는 일이 이렇게 처리된 것도 아직까지 잘 체감이 안 되고 몇 번이나 이날의 일을 꿈으로 꿀 정도예요. 다 잡았는데 남편이 도망치는 꿈이라든지 잡았는데 남편이 아니었다든지 뭐 그런 류의 내용들 말이에요. 오래도록 제 속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꾸준하게 이어지던 감정들이라 그런지 꿈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와닿고 있네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강력하게 울리고 충동질하는 감정은 이 일들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감정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그냥 그게 제일 한이 될 뿐이에요. 속상해하는 저에게 아들이 그래도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열심히 살았잖아. 엄마는 그 불행이라는 말 좀 그만해. 엄마 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을 준 거야.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응? 이런 말 하면 아들에게 또 혼나겠지만 정말이지 불행만 가득했던 제 인생에 어쩌다 아들처럼 착한 아이가 와준 걸까요? 저는 참으로 부모에게도 폐를 끼치고 자식에게도 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정말 더 이상의 불행은 너무너무 진저리가 나고 싫어요. 숨죽은 듯 조용히 지낼 테니 그저 이렇게만 삶이 조용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